여기까지는 갖추기가 쉬워요. 근데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실질적 정당성이라고 해서 그런 국가기관을 설치하면 이 사람들이 평시에 상시적으로 국가관련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국가관련 행사가 상시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사람이 임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 맘대로 해도 아무런 통제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상시적으로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이 사람이 권력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안 맞으면 국민에서 안 그러면 남용되고 그러면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또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이 이 민주적 정당성,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러니까 국가권력 행사가 남용되거나 잘못, 평시도 그렇고 국가권력 행사가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거. 만약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이 통제하는 거예요. 국민이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민주적 통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출직으로부터 임명된 장관이 통제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하는 시스템. 그럼 국민은 어떻게 통제하냐? 그건 현대 헌법에서 현대 국가체계에서는 다 대의민주주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안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직접민주주의,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대의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대의기관이에요. 국민의 뜻을 받아서 행정부 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건재하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그럼 국회는 그럼 어떻게 통제하냐?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거의 내각제에 취하였으니까 국회가 장관을 해임 결의하는데 해임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장관들이 이 정부 권력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국회가 이 사람들을 해임하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통제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국정감사니 무슨 국정지휘권이 뭐 이런 거를 상식으로 통제하는 수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최후적으로는 안 되면 자르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걸 의회에 대한 책임인데 이 의회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권력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와 내각제인제를 혼합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헌법에서 여러 가지 뭐 국정조사권이니 뭐 지휘권 이런 거 다 두고 있지만 독일 기본법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국무위원, 우리 장관들이 국무위원이니까요. 아 그래요? 장관들이 국무위원이니까요. 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해임 건의라고 이렇게 법정에 해임 건의라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잘 안 따라요. 해임 건의 결의도 잘 안 따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국회가 우리 헌법 시스템에서 해임 건의라고 되어 있지만 국회가 해임 건의라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헌법 구조에서 국회 통제, 민주적 통제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냥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운영할지 몰라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회가 국무위원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헌법이에요.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다. 국민이 통제하는 것, 국가 권력을. 만약에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런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려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별도 헌법에. 그게 헌법재판소, 법원 이것처럼 독립기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권력 행사에 있어서 통제하지 않은 걸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별도로 두지 않은 그런 기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이런 통제 안에 들어야 되고 이 통제 안에 들어야 되는 권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정통적 권력이죠. 행정 권력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 시스템이어서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면 장관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장관은 소속 자기 휘하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 권력 행사가 잘못될 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이. 그렇잖아요. 장관이 이걸 갖고 통제하지 못하는데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하고 통제는 동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장관, 국무위원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그 뒷면에 국무위원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 거. 요 두 가지 체제가 민주적 통제의 실질적 정당성을 위한 두 가지 기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지금 우리 헌법의 정부 권력을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이렇게 규정했었습니까? 그래서 정부 권력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권력은 다 이 체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체제 안에 들어와야 민주적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옵니다. 행정각부 밑으로, 장관 밑으로 권력이 들어와야 국회가 장관을 통해서 통제한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러면 검찰을, 그다음에 이제 검찰 문제잖아요. 검찰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볼까요? 문제예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권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 권력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거는 이익 불이익의 관계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지, 누가 더 잘 살게 되는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런 문제였습니까? 이익 불이익의 세계예요. 이거는 정책에 관한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행사하는 이 검찰고소, 이 사람을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고 재판을 해서 처벌하게 하는 이 권력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팩트, 사실의 문제, 진실의 문제거든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팩트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관계가 문제를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적용해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거라서 이 권력은 객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이어서 이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법의 대표적인 것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죠. 검찰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독립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와 수사에서 기소하고자 하는 이것이 법원의 권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것도 권력이거든요. 여기에 이해관계인 또는 권력에 관한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성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헌법정책이 있죠. 헌법정책적으로. 아예 헌법에 검찰을 규정하는 거예요. 헌법에 검찰을 규정해서 검찰을 아주 독립기구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헌법에서, 우리 헌법, 독일 헌법도 마찬가지, 일본 헌법도 마찬가지, 우리 비슷한 체제거든요. 독일 체제에서는 검찰을 갖다가 독립기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독립기관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정부 권력 안에 들어서 어쨌든 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정부 권력에 두고, 정부 권력에 따라서 행정각부에 두고,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집어넣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법사무를 관장하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다 검찰청을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구조가 이래요. 그럼 이 헌법구조화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 행사, 검사들이 행하는 이 검찰권 행사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니까요. 국회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일반적 사건의 지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분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은 8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강력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상선하는 규정,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이 조문에 의해서 인정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8조가 없어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헌법구조에 따라서. 그 헌법구조가 있고, 이 헌법구조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구성하는 우리 헌법에 행정각부의 조직과 이런 것들은 조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정한다 그래가지고 법률 위임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쪽 충칙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하는 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각 부의 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도 당연해요. 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청이라든가 병무청이라든가 다른 일반 외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런 외청들에 있어서도 장관이 다 지휘감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청법 8조가 없어도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어요. 검찰청에 대해, 검사 사무에 대해서. 그런데 왜 검찰청법 8조는 별도로 규정해가지고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나누면서 구체적 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취하여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특별 규정이에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은 일반적으로 행사하지만 적어도 구치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무 따라 막,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뭐 고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지검장한테 전화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검찰의 모든 검찰권 행사의 총체적 최종 책임을 지는 총장이잖아요. 총장을 통해서만, 총장하고만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조항의 의미는 뭐냐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행사에 관해서 판단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총체적인 책임자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권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영향력의 행사에 이런 얼마든지 행사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방패막이가 되라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돼서 장관이 어떤 지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타당하면 따르고 타당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이런 제한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검찰 법무부의 개혁위원회에서 법정을 바꾼다고 그러면서 독일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 독일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은 검찰청에 관한 규정이 법원조직법에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법원하고 이 대등한 법원하고 비슷한 준사법규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청에 관한 조문을 검찰청법이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조직법 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을 하고 마칠게요. 지휘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검장이나 지검장이나 이렇게 전화 걸어서 막 하냐 그러지 않아요. 독일 검찰이 세워진 지 한 170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장관의 지식을 행사된 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휘권이 제한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지휘권을 폐해야 된다는 논의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기본 생각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법제권 행사가 남용되거나 법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어쨌든 통제해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지휘권은 그대로 남겨야 된다는 게 아직도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다수. 그래서 법이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이런 검찰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우려가 많으니까 제한돼야 된다는 이론이 그동안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제한 이론이 통설이고 실무입니다. 통설이고 실무인데 그 실무에 관한 기준이 뭐냐면 제가 오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권 행사가 위법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위법하거나 또는 이제 이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너무 커서 이런 경우에 도저히 묵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장관의 지휘권이 예외적으로 행사된다는 게 독일이 이런 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조문만 몇 개 되어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장관이 막 보험장한테 지휘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 문제, 장관의 지휘권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나라의 법률 이론을 어쨌든 법률 이론을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도 조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팽배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지금 조문만 있으면 마구 행사를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무슨 조항만 있으면 그 법률에 어떤 조항이 있으면 법률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취지에 따라서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자제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무조건 다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조문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한하고 가능하면 영시적으로 제한하고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총장이 만약에 이제 부딪혀요. 장관이 총장하고 총장이 부딪히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부딪히지 않아요. 이런 지휘권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장관하고 총장 사이에서 협의돼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냐면 장관이 그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검통해가지고 다 정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거 다 이렇게 보고가 없는 장관의 내용을 다 알고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개입할 만한 상황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총장한테 전화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의하는 거예요. 지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요. 대부분 거기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해결돼야 정상적인 나라예요. 최근에 지시권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추장관께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옛날에 뭐 보수정권 시대 때는 실제로 다 지휘하지 않았냐. 실제로 다 지휘 있었잖아요. 나는 이번에 저직으로 서면으로 내려보냈지만 서면 아니고 지휘가 이뤄졌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협의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정부라면 총장하고 장관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정식으로 지시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지시권이 발동돼야 되겠죠. 그럼 이럴 때 검찰총장하고 장관 사이에 검찰총장의 지시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장관이 지시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검찰총장은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만약에 우리 법에서 장관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검찰총장 표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총장도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정원을 줘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검찰총장이 마구 이제 안 따르는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따르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결국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무조건 받아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그건 장관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무조건한 권한 행사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권을 행사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지시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물러나는 상황이어야 돼요. 총장이 물러나든지 장관이 물러나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례를 보면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일본에서 이제 조선해역 사건이라고 해서 1950년대에 동경지검에서 그 자유관 부관사장에 대해서 이제 거기 독식사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체포영장 먼저 지시를 해야 되니까요.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관이 그걸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당시 50년대 이 당시에 일본 검찰총장은 따랐어요. 그 지시를 수용하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했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그 대신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공공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장관의 지시권이 부당하다고. 어쨌든 장관의 지시권 종이기 때문에 지시권 행사에 대해서 내가 따르긴 따르지만 이 지시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공식 설명을 냈고, 그 이후에 수사가 됐는데 수사가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일본 의회에서 이제 총장을 총장을 계속 불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서 이 당시 지시권 행사가 수사에 장애가 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총장이 이 지시권 행사가 장애가 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체포하지 못함으로써 증거 인멸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사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증거. 하고 그 이후에 이게 막 굉장히 연로가 돼가지고 내가 총사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40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명신 상무부 장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때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기소여부에 관해서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이인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제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은 따르지 않았죠. 따르니까 그 기소를 나왔습니다. 기소 불기소는 검찰의 정권에서 장관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최대길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소한 일이 있었고 기소하니까 이인 장관이 사표를 냈죠. 자기가 제도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명신 상무장관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기소된 것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이명신
재판이 무죄 판결을 나자마자 최동기 검사장이 사표를 나갔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05년도에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지검하고 대검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그 구속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장관이 가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국가보안법 사범들 외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약간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입장을 구속하지 않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좀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지식을 해서 정식으로 지선회를 내려보내가지고 지식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식으로 따랐죠. 김정국 정권에서 그 지식을 따라서 불구속 수사는 지시를 한다면 본인이 사표를 했습니다. 그 사표를 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검에 연구원으로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왜 사표를 냈나? 지시에 따르면 되는데 왜 사표를 냈나? 그때 검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독일 사람들, 독일 이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수사 방법에 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구속하고 말고 이건 수사 방법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위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라거나 헌법질서를 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의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장관이 이런 데 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시권을 행사했으니까 이 장관의 지시를 부당한 거에서 따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지시권이 법률에 있는데 왜 안 따른단 말이야. 이런 식이니까 총장께서 김종인 총장께서는 이거 내가 안 따르고 우리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국민이 이해 못한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따르긴 따르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죄하고 나왔죠. 그때 어쨌든 2000년대 이 무렵에 있어서 적어도 검사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검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순치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장관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협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추장관의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자 법원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팀인 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사이에 의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팀인 중앙지검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치고 나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언론에서 대검은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이 기자한테 대해서도 이게 무슨 강요죄가 되나 실행의 착수나 이런 게 강요에 필요한 협박에 관한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의사충돌이 의견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걸 대검에서 그냥 결정해줬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지시권이 있잖아요. 지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지냐는 문제니까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거든요. 검찰권의 최종 책임자가 총장이에요. 그럼 총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총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자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장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일선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총장이 대검에서 이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선의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외압이 어쩌니 그런 논란이 많아서 또는 이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또 존중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특히 주임검사하고 부장, 결재청장 이게 상하간에 어떤 약간 이견에 대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는 그런 여론이 그런 생각이 많이 생겨서 결국 그게 일선에서는 검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신청 시스템을 들어왔고 이전 총장인 문밀 검찰총장 때 이제 대검에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 말고 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랜드 사건 때 그때 이제 자문단에 되는 걸 해서 자문단이라고 한번 시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이 제3자한테 물어보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이 논의는 결론이고, 적어도 대검에서 상하간에 의사충돌이 있을 때, 상하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래도 제3자한테 물어보는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대검하고 인선청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잖아요.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제3자한테 물어보자고
재산변제 부르는 거냐고 총장이 얘기하는 제안하는 건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하면 방법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이잖아요. 위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의 직권행사의 그 제한, 언제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거 나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총장하고 중앙지검장 사이에 서로 지휘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정도 안 났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장관이 나서서 중앙지검장 말이 맞으니까 중앙지검 말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장관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 장관이 나설 대상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관청들은 특히 대법원, 이게 1차 간사하지 말아요. 총장은 이제 빠져라, 송년 직권해가지 마라. 이거는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검찰청구 8조 때문에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정도냐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검찰청구 8조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도록 완전 규정이에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구조는 검찰청구 8조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하지 말라고 장관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그거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이유했다라고 보고, 이제 후사가 평가하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검에서는 이제 지휘권을 배제한다, 너를 지휘관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이 지시 자체가 형성적 효력이 있어서 이미 그게 효과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다투거나 법적 분쟁으로 지휘권의 효력을 다투면 모를까, 다소서 취소하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 전에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데 다툴지 여부는 나중에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거의 적절성 여부는 이제 후세에 하겠죠. 몇 가지가 이제 그동안 대화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지시권 행사를 한 것은 정치권이 개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관의 지휘권은 정치권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장관의 지시권 자체가 정치권에게 개입하는 외형을 보이고, 정치권에게 개입하는 그런 효력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외관 자체를 보이지 않으면 장관의 지휘권을 가능하면 행사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지휘권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권이, 청와대가 특히 이에 개입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개입하고 싶어. 한동훈이를 수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의도 자체도, 이 지휘권 행사의 의도 자체도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특히 총장 너는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하는 이런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지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물론 이제 독일이니 일본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만, 장관이 지시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천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총장 너는 빠져라, 이런 그런 지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총장한테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모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지시의 외양이 어떤 외양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썼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욕을 주면서, 총장한테 모욕을 주면서 너 좀 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지시가. 그런 게 담겨 있는 그런 거여서 지시의 내용 자체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하는 지시가 앞으로 없어지려면 이런 걸 제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시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런 토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검찰권 행사에 이렇게 지시를 하지 못하고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소위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 민주적 건강성의 원리에 반한다. 그래서 적어도 검찰권 행사가 맞는데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때는 국민이 어떤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헌법이 그렇게 별도로 독립권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피해자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지휘권 행사가 이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인정되는 법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문으로 좀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걸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기준은 아직까지 무슨 권한이 있으면 무조건 다 행사하려고 드는 그런 최대한으로 그것도 행사하려고 드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명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권 행사가 미흡하고 인권 침해,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거나 이래서 필요할 때 적법성 통제를 수단으로만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집어넣으면 그래도 그런 제한 요건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의 이 구조는 총장 임기제를 만든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총장 임기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통령이 정부를 끌면서 정부 조직에 있는 어떤 정부 조직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임기를 두는 게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빌 때 자기 정책, 자기하고 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법무장관한테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로 자기 정책을 얘기하는데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장관이 헌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장관하고 부딪히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장관을 갈아야 되죠. 장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장관을 교체해서 자기의 정책에 따른 사람을 앉혀서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게 인사권이에요. 그게 인사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부딪힐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딪혀서 총장이 하는 거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게 정말 부당해가지고 이 총장을 내보내고 싶다고 싶으면 총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정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육군참모총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바꾸는 인사권 때문에 총장이 마구 바뀌면서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총장한테 인기제를 만들어줬어요.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했었죠. 독립성을 존중해서 합의해서 인기제를 만들 테니까 소신 있게 일어나라 라고 해서 국회에서 또 법률을 만들어서 인기제를 만들어놨네. 인기제를 만들었으면 그 인기제에 따른 것을 존중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결국 그 인기제가 동티가 안 돼요. 인기제가 생기니까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야 너 마음에 안 들게 좀 나가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총장은 임기제가 있다고 해서 뻔지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관의 지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차라리 임기제를 없애버려라. 임기제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지시권 행사에 대해서 총장을 부딪혔을 때 총장을 갈면 총장을 갈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으로 간다. 이게 원래 정치거든요. 이게 그럼 폴리틱이에요. 법리 문제를 해결될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최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계속 꿋꿋하게 버티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정부의사들 하겠다고 나갈 때 정부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갈아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국민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재 안 하셔서 그냥 좀 가봤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답게 실무와 이론에 관한 전문가답게 일본, 독일과 비교해서 말씀 주시고 결론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제에도 맞지 않게 마지막에 정명처럼 나가라 하는 소리를 띵띵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장 임기제의 문제점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남용된 거 위법한 거라면 또 정권이 바뀌면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이
조사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조금 시간을 더 드린 이유는 사실 앞에 우리 의원님 부분이 환영사를 안 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서 써버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세 분의 토론자께서 한 10분 정도를 하시면 우리 의원님 마지막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김상겸 교수님께서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겸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았는데 사실 이명주 변호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토론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소에 제가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사실에 이제 검찰 개혁하고 막는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사실 이 검찰이라는 게 독립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권력분리 원칙에 따르면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검찰이 사실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돼서 검찰에 대해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 행정조직법상으로 보면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죠. 그리고 현행 독립조직법에도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없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검찰이 조금 전에 우리 유영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검찰이 등장한 게 170년 넘어밖에 안 돼요. 이게 과거에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제2제국을 만들었던 프로이센에서는 경찰이 우선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 경찰하고 군대가 분리되고 또 이제 소추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따로 만들어져서 이게 다 마무리도 왜냐하면 재형법조인주의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국가 권력이 자꾸 이제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 틈새를 이제 메우려고 그 당시 정치 권력들이 검찰을 만든 거예요. 독일 책에도 나옵니다. 검찰은 권력의 신하다, 권력의 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검찰 독립을 위해서 진짜 한 20년 넘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했는데 검찰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조직법상으로 우리 헌법 질서에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줘야 돼요. 조직법상으로는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국내대책으로 하는 게 뭐냐면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아예 법원 조직법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독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 인사권 독립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갈등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뭐 임기제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임기제는 원래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준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위해서 임기제와 같이 그런 어떤 기간을 좀 통해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받아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제 임기제를 부르는데 임기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독립되는 게 아니죠. 조직법상 행정부에 적혀 있는 게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그죠? 물론은 아니죠. 그리고 독일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예요. 내각 체제거든요. 장관들이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제라고 그리고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데 사실 민주적 정당성의 출발점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 없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거예요. 국민한테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가 구성원들이 뿐인데 거기서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항상 전체 국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체 국민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권자인 국민 할 때는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현실적 불안하니까 우리 임경규 변호사님 다수결로 하는 다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지휘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부조직법상 지휘권을 갖는 거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8조만 생각하고 12조는 생각 안 합니다. 12조에는
검찰의 지휘권은 검찰총장한테 있는 거예요. 8조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조를 위반한 거죠. 검찰정부 12조를 위반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적었습니다만 크게 뭐 우리 그 이광희 변호사님 발표문을 벗어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제가 헌법학자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과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잖아요. 전 출시 공무원은 대부분 정치적인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8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통제를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우리는 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법치국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독일 학자들도 제가 독일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제 선생님도 그랬고 법치국가를 독일 말만 하기 힘들다고. 독일은 왜 나왔냐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지 않은 법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잘 안 해요. 여기도 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법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나서 왜 동독의 법치가 잘 안 되느냐고 한탄을 했을 때 독일 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을 운영한 정당한 법을 운영한 그런 국가가 아니면 법치가 실현되고 전 세계로 제가 볼 때도 독일 외에는 법치 실현이 거의 안 되는 곳으로 보거든요. 뭐 프랑스하고 법치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정치로 일관된 국가예요. 그 대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법치의 틀을 갖다가 가능하면 준수하려고 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찰총장 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예요. 공익의 대표자인데 공익을 대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누구도 모를 공익이 뭔지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근데 분명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해서 검사에게 그런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해줬어요. 검찰청법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항상 검찰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8조라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조항만 해석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항상 자기의 필요할 때만 언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검찰을 아주 독립된 관점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자체도 힘듭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헌법의 질서에서는 권력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인권에 맞는 그런 형태로 되고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부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부 소속으로 만들어요. 그게 안 될까요? 지금 현행 우리 법칙에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지금 현행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차라리 8조에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청이 공무처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8조 자체를 삭제해버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윤 변호사님. 한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 사무라고 그랬는데 검찰 사무에서 구분을 해줘야죠. 수사 기소에 관한 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가 아니고 사법사무예요. 사법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사무도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검사는 독립관청이잖아요. 자기 혼자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어떤 검사들은 여기 독자적으로 본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명하고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총장, 지검장이 다, 고검장이 다 지시를 받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검사들이 다 독자적으로 자기의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해요. 잘못 수사하거나 결과가 잘못 났을 때는 징계를 받는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의 법관의 독립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권이 수사 기소에는 미칠 수 없으니까 수사적으로 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강구하겠죠. 인사권을 갖다가 또 사용한다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그 책임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는 세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만 가지고 보는 단편적인 지휘로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12조에 의하면 총장이 검찰 전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한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것은 검찰청법 12조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검사가 동익의 대표자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제4조, 다시 말해서 검찰의 독립성 차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회피를 이번 수사 지휘는 지휘권이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선책으로는 발제자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은 검찰 사무를 검찰 행정 사무와 검찰 사법 사무로 나누어서 수사나 기소에 관한 전형적인 검찰 사무는 지휘권의 범위에 두지 않고 아마 행정 사무라 하면 인사, 예산 이런 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장관의 지휘권을 인정하자. 그것도 참 대안으로서는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또 주요하신 분 소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몰라봤습니다. 우리 박재환 전 의원님이시고 현재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할 시간이 있나요? 그럼 계획대로 다음에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신 이호선 교수님이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호선 교수님도 지금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전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와 학계를 두루 섭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보통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발제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다르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토론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하고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장치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그것을 흔들어서 문제이지 제도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설계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기제라고 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4년입니다. 모든 정권을
거치면서 공화당, 민주당 어느 정파와 관계없이 연방의 화폐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의 설계자들의 그 설계가 거기에 녹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14년의 일기, 앨런 그린스펀 같은 사람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 정책을 펴기에 굉장히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그 제도를 흔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검찰이라고 하는 것,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출된 권력, 민주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선거는 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을 될 때는 정책을 걸고 선거를 합니다. 그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사법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은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 내용에 가치 중립적이고 그 게임의 규칙을 선거 공약에 매번 넣어서 선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한번 제정될 때 그 설계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 준사법기관이 검찰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선출된 권력이 과잉 대표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다 수사 지휘권의 문제는 아주 본질적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될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실질의 진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야 되는 그 지휘권의 본질은 인권 보장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장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잡아 넣어라 이겁니다. 총장이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대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형성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배제를 명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아주 나쁜 소리를 남긴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 자유당 우리 저 발제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만은 자유당 그 정권 하에서 장관이 그 지휘를 했을 때 소신 있게 했던 그런 기계들, 그런 해석들이 정말 많다. 또 일본에서도 뭐 유사한 사례가 딱 한 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혔을 때 물러난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60, 70년이 지난 지금 법치주의가 상당히 퇴행하고 있고 원시적으로 마치 왕조의 의금부를 동원한 그 데려다가 물건을 내는 그런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검찰이 그 미국식 제도를 받아서 들어왔을 때는 문민 통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의 무단 통치 그 기반이 된 것이 경찰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이어졌을 때 물리력으로 상당히 아주 그 속속들이 우리 민중들 사이에 정서에 들어왔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 시골 사람입니다만은 저기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붙였습니다. 그 순사가 일제의 경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팔다리가 없는 머리로서의 검찰을 갖다 놓음으로써 문민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검찰 제도였고, 그 검찰 제도의 정점에 있는 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지휘권은 그야말로 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해결적 체계적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신뢰성,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권 보호가 되겠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내놓은 그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제 무당 통치로 돌아가서 경찰권을 장관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고검장이 사건을 취하도록 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권 권력이 있으면 묵살하고 무권 권력이 없으면 탈탈 털기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원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 행태, 이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것들, 또 이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받고 우리 법치주의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당 민주정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같으면 모든 권력은 조금 더 표를 얻은 정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정신을 살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권력은 1%라도 더 얻은 다수 정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임기제, 총장의 임기제는 적어도 우리나라 특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임기제 정도로 수행될 수 있고 또 타당하다. 나오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토론하시기 전에 마침 유경준 의원님께서 좀 오셨다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조수진 의원님께서도 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들 한반도 선진화재단 세미나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와중이고 장마는 그쳤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고무적이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각보다 토론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혀 독촉도 안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것 같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 토론 맡기겠습니다. 정 교수님도 조금 분량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소개받은 정웅석 교수입니다. 저는 행위장 자격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을 맡지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토론은 20년 이상 소송밖에서 논의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발제제와 토론제의 그 면면을 보면 결국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같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SBS 백인토를 있었습니다. 생방송인데 그때부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법무장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 46페이지를 보시면 발표문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일치하기 때문에 발표문 자체에 대한 토론보다는 지금 많은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왜 발생하는가 이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나쁘다고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코끼리를 놔두고 오른쪽을 보는 사람과 왼쪽을 보는 사람이 생각이 다른데 왜 너 다르냐?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의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발표 토론을 하면서 항상 논의되는 게 핵심이 이거 같아요. 우리 계속 논의됐지만 검찰을 준사법기관을 볼 것인가 행정기관을 볼 것인가 이 싸움이 기본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많은 부분에서 경찰 측이나 자기 사실 한나라당 지금 미통당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이런 논의가 다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형사소속학자들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약간의 대륙법계식으로 검사에 대한 사법기관을 인정하자 이 논의가 있어요. 지금 발표자도 전제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그리고 또 이호선 교수님도 그걸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검찰 관련해서는 사법적입니다. 이를 전제하지만 지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무검찰위원회나 거의 관여하는 교수님들, 또 이 경찰 수사권을 찬성하는 뭐 교수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검찰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복종은 당연하지 않느냐. 왜? 법무부가 외청이지만 검찰총장은 상급자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왜 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이 논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서는 주로 영미법과 대법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적어놨습니다. 47페이지 이 주제와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계 체계에서는 법무부 내에 검찰과 법이 다 있어요. 조직법상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기능적으로만 사법자금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위가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 법무부 소속입니다. 또 검찰청이 부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밑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법원과 검찰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은 법무부 일을 합니다. 다만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입니다. 법무부 역시 법원의 인사, 예산 등 행정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각주 1번을 보시면 연방검찰청이 우리나라 대검찰청과 달리 고등검찰청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일정 권한을 가진 독립된 관청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관청은 뭐 법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상위 개념이나 수평적인 계층적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토론 49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대법계 체계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청을 분리해서 행정경찰은 치안자격은 내무부 소속,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사법자격, 우리가 말하는 사법정치라는 표현입니다. 형사소송, 사법정치는 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기능을 인정하는 게 대법계이고, 그 49페이지에 제가 독일 교수의 본문을 제가 번역해놨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경찰적 수사 절차, 독립된 사법경찰청을 인정하지 않는 게 통수입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50페이지에 제가 거기 쭉 행정절 사법경찰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영미법의 체계에서 이론적 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영미에서는 수사상에서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공판상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체포하면 바로 법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영미법의 체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찾고 대법계처럼 수사기관을 우리나라 경찰 20일, 검사 20일, 30일, 독일은 최대한 1년까지 줍니다. 이런 절차가 없어요. 바로 보내야 된다. 48시간에, 통한 24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도 영미법계 국가적은 미국의 용만 상권 별도에 따라 법원만 별도로 분리되었을 뿐 연방검사 모두가 법무부 소속이고 별도 외청 조직이 아닙니다. 연방의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연방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검찰청이라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지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가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공부한 학자들이 독일에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민법이나 형법 다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모든 체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영미법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오면서 영미법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체계라는 건 분명히 되잖아요. 근데 영미법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53페이지 보는 것처럼 기본적 영미법계에서는 범죄를 국가 질서 침해로 보지 않고 사법과 동일한 민법과 동일한 불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법에서는 연방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연방, 예를 들어서 연방 증거법이 민법에도 적용되고 형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민형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54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판적인 진실을 발견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판적인 진실을 얻기 위한 많은 제도,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플리버게 협상해가지고 너 자백에 조금 더 죄 깎아줄게.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많은 학자가 이걸 반대를 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죄가 영국은 한 18%입니다. 미국은 플리바겐이 활성화된 한 8%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는
이 약식을 포함하면 1%, 약식에 대한 4, 5% 정도입니다. 이 무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는 특이한 고소고발 사건이 형사법 사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일본은 한 150배입니다. 150배. 그리고 또 위증도 맞습니다. 일본 20배입니다. 이 형사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할까요? 영역이 이걸 안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체계를 취하는 학자들은 거기 제가 50%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검찰이 행정부 소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인정해서 이걸 헌법에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스트를 경험한 이후에는 헌법에서 아예 사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프랑스는 법무부 내에 있지만 주의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헌법에 최고사법평의를 설치해서 이 최고사법평의 인사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검사 직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아까 우리 이완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우리나라 같은 검찰청법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법원과 함께 검찰청의 조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법원조직법 143조 1에 쭉 적어져 있는데 독일은 검찰청법과 관련된 부분이 13개 들어갑니다. 각주 21번을 보시면 법원조직법 제10장에 이 검찰청법 13개 조항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동일한 법원조직법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검사가 당연히 사법기관성을 인정하겠죠. 61페이지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보니까 이런 논의 자체, 법무부 장관 지휘를 검찰청에 따르는 이런 논의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장관이 행정을 인정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입니다. 짝꿍이지 않습니까? 대륙법계도 가져오고 영미법도 가져오니까 대륙법계에서 공부한 사람은 대륙법계에서 장점만 이야기해요. 영미법계를 도입한 사람은 여기에 장점만 이야기해요. 어느 제도가 장점만 이야기합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이게 적절히 버무리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 법원 검찰제법의 13조 5단 8조를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62페이지에 보시면 20학기 25를 이 히라노 교수가 책에다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아까 쭉 아셨지만 결국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냐 형식상으로는 불안을 정한 것이나 간사의 실질은 기획권 발생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또 뭐 이게 이제 일본식의 해석 같아요. 63페이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논의되는 문제 원수는 수사는 대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라는 이념하에 영미법 체계를 추종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영미법의 체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법의 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결정이 있는 다음에 이런 논의에 대한 결론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수사도 영미법 체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은 당연히 인정된 것이죠. 반면에 대립법의 체계를 고수한다면 현재보다 더 검찰의 사법기관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저의 결론적인 이야기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 발표자께서는 워낙 대립법계 대가시지만 현재 영미법계 체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 특히 형사사법체계가 영미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륙법을 따를 것인가가 전제가 돼서 먼저 해결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그 수사에 관한 대검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의 타당성까지도 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리 발제자한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영미법 체계로 가는 좋을지 또는 대륙법 체계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시간이 남습니다. 여기 발제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플로어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까 먼저 생략하고 못한 오늘 행사에 관한 그 판영사 또 개회사를 준비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할까요? 그럼 프로와 토론을 먼저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런 거 생략하시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같이.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법계 제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제도. 영미법계 제도. 기본적으로 영국의 제도, 12세기, 13세기 무렵에 12세기, 13세기 무렵에 이 형사사법제도가 영미제도하고 대립제도가 나뉘게 됐습니다. 나뉘게 됐는데, 그때 영국, 그 당시 영국은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농지도 척박하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당시 프랑스가, 여러분들 프랑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가 완전히 벌판이 많잖아요. 아주 비옥한 토지거든요. 농경사회 때.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강력한 그 상업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발전하는 나라에서 대립법계 제도가 생겼고, 그 당시 생겼던 대립법계 제도는 소위 귀문주의예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범죄를 밝힌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문제도도 생기고 해서 나중에 폐해가 있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이제 계몽사상에 따라서 이제 18세기, 19세기 가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왕정을 파파하는 시민 국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독일에서 정제된 이 제도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는 계몽사상가들이 만든 제도예요. 이 틀을, 그러니까 소추권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권이 있는데 이 경찰 수사권을 누가 통제할 거냐? 그 당시에도 규문시대 때에도 규문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확정하고 재판하고 그랬는데 판사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을 경찰한테 맡겼거든요. 여러분 알아주고 장발장이 뭐 그런 프랑스의 영화를 보시면은 프랑스 하면 그 직전에 그 사법경찰, 프랑스의 사법경찰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 경찰이 아주 인권침해가 많았어요. 구속기간 제한 없이 거의.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추제도 나면서 경찰이라는 일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그런 조심을 하다가 새로 도입하는 소추관으로서의 검사가 형사수사를 좀 통제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 장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뭐 상소권도 주고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근본적인 철학이 계몽사상이에요. 이성적인 제도. 이성이 인간이 구성해서 인간이 이렇게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간이 구성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립법계 제도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저는 정말 지금 정우석 교수님께서 어느 방향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대립법계. 왜냐하면 대립법계 제도는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만든 제도니까 자연학상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그 당시에 왕정이 강화되지 않고 나라가 못 사니까 정규법관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고 하니까 재판을 그냥 시민들이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배신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그 제도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식민혁명 시대 때, 그때쯤 가니까 프랑스로는 난제도가 된 거예요. 프랑스 쪽에서는 규문제도가 생겨가지고 막 공무원과 이런 왕권을 지키는 막 이런 정책으로 아주 탄압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쪽에서는 시민들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오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영국제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륙에서도 이제 영국제도의 배신제도를 도입하는 어쩌면 양쪽이 좀 짝통돼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륙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에 관한 그런 함적인 판단에 관한 전통이 좀 있어요. 이 제도를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들어왔는지, 이 권리는 어떤 취지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때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이해가 그 사회 전반에 퍼져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퍼져 있으면서 그 이해에 따라서 권한 행사가 자제되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돼요. 자제되는 전통.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대립법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였으니까
뭐 대한제국 시대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볼 때도 일본법 배워가지고 베꼈다가 아예 그냥 나라를 뺏기는 바람에 일제를 통해서 독일, 프랑스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때부터 식민을 익혀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도가 왜 생겼는지 다 몰라요. 이제도가 어떤 취지에서 뭘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법률에서도 어떤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그냥 마구 행사하려고 들어요. 어떤 권한이 있으면 권한이 100이다 법률에. 그러면 한 50, 60 정도는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을 주면 한 120을 행사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돼. 예를 들면 지금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검경수사권도 사법경찰들이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법경찰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 현장 권력이잖아요. 경찰이 수사하는 권력이 굉장히 현장 권력이거든요. 현장 권력은 인권 침해 소지가 아주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도 막 뻗치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저는 나쁜 놈처럼 자기가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평가를 딱 갖게 되면 엄청 좋아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서 객관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관 하나 맡기는 게 검찰인데 거기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도 제도는 이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위한 제도라는 그런 발상이 좀 있어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경찰들은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섭 좀 안 받고 내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립법계를 강조하고 대립법계 시스템을 아주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 20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이런 논문도 쓰고 책도 펴고 그랬는데 대립법계 제도는 우리나라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립법계 제도 운영할 자격이 좀 없어요. 아직. 그래 보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경찰을 독립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통제해서 경찰한테 독립시켜버렸다. 이건 영미법제거든요. 우리는 부지부지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미법으로 가는 거예요. 영미법계가 바람직하냐, 대립법계가 바람직하냐고 논의할 실기가 없어졌어요. 이미 영미법계가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검경수사권 이거 잘못됐다 없어질 건 다시 확립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바꿀 수 있으면 뭘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기관이라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경찰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대한민국처럼 경찰이 이렇게 중앙집권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딜 탈탈 털어가도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없이 경찰이 그냥 경찰청의 총수 밑에서 피라미드로 전국 경찰이 쫙 조직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영미식을 택하거나 미국 대륙식을 택하거나 우리 그 당시 선배들도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해방 이후에 국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못 만들고 중앙경찰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중앙집권중에 국가경찰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독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그 국회 의사라고 보면은 수사권능력을 한 100년쯤 지나면 뭘까? 한 100년쯤 지나면 뭘까? 그랬더니 지금 경찰들은 100년 지났으니까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0년쯤 지나면 뭘까라면 그 어디를 보냐면 자치경찰제를 전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자치경찰도 하나도 안 맞는 이 중앙경찰에서는 바로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은 아마 여러분들 수사지권 다시 회복하는 형사도 되는 건 절대 못 낼 거라 돼요. 그거 냈다가는 많이 할 겁니다. 수사권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막강한 경찰이 좀 막강해졌어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거든요. 이 권력을 제한하는 입법 절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입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미식으로 하드웨어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를 영미체로 바꾸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를 경찰을 독립시키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아까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부속기관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 피의자 신문권 없애줘야 돼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미국은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못해요. 경찰들이 피의자고 나와라는 소환권이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가 바뀌어
바뀌어가야 될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임무인데 이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뭐 전체를 국가관리 개편한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수사권 독립시키면서 그 대신에 영미식으로 자치경찰청 만들고 사회경찰 행정사 분리하고 저거저 분리하고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그거를 세트로 갔어야 돼요. 세트로 갔어야 되는데 세트로 안 가고 지금 경찰만 독립시켰는데 경찰이 자치경찰청 만들고 할까요? 쉽게 안 만나지. 이 정부 이제 3년차 지나서 4년차예요. 절대 못 만든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마 이제 버벅버벅 되면서 이제 아마 그 문제를 경찰서들이 남겨놓는다고 어쨌든 검사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졌을 때, 이 법치주의적인 장치가 없어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뜨거운 맛을 좀 알아야 돼. 정신 차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 이 답이 이제 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일법계나 영밀법계로 반대하면 논의는 이미 학교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학교가 영밀법계로 가버렸어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밀법계에 맞게 영밀법계가 갖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보완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마 많은 피해가 됩니다. 다시 대립법계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 아마 4.19 직전에 그 당시 경찰들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정치 개입을 많이 하는 바람에 4.19 혁명 집회 경찰이 박살났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총영이상 전부 삽입받았거든요. 총영이상 다 삽입받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경찰을 분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서 구체적학교지 대한 법무장관 지시권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려법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미법처럼 영미체계로 가서 미국처럼 그냥 법무장관을 충당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되거든요. 시스템을 그렇게 바뀌고, 아마 그 다음에 참여연대에서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검사는 직선제 이렇게 분권하는 거에 따라서 검사는 직선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 체제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지방경찰처럼 다 분권 체제에서 지방경찰검사들 주의 선거하거든요. 그래서 독립돼 있죠. 그래서 독립되고 상부지시 안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게 왜냐면 민주협상 당사에 바로 선출직으로 임명되니까 그 사람은 지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국민한테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헌법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중앙지검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국가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돼요. 이게 설계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 구조로 돼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독일 연방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중앙정부 체제로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을 보면, 그 지방자치장을 보면은 주민의 복리, 주민의 자산에 대한 관리와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것을 지방자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주민 복리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그게 폴리스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관련된 것도 지금 지방자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기소에 관한 이상은 거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소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금 헌법상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 주민이 선거해가지고 자치처로 이렇게 뽑는 우리 헌법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헌법을 바꿔줘야 된다. 독일 연방처럼, 독일 기본법처럼, 독일은 이 수사하는 이런 그 검찰 업무가 주 업무로 돼 있거든요. 연방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그렇게 바꾼다면 나는 바람직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뿐만 아니라 경찰의 그 수사권 독립 문제점까지 말씀하시면서 형사사법권 중에서도 현장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비대화되는 건 결국 지방 경찰제와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부분을 쏙 빼놓고 지금 경찰을 비대화하면서 거꾸로 검찰을 약화시키고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민변 출신인 김남준 위원장이 최근에 엊그제 발표한 데도 보니까 아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버리고 보검장을 통해서 장관이 직접 하자는데 제가 보충 질문을 하면
지금 검찰총장은 검사죠. 네. 근데 장관은 검사가 아니죠. 근데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장관이 보검장을 통해서 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게 헌법 개정안 하고 가능합니까? 그거는 헌법 개정은 안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이제 체제를 검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만든 그래서 제한정황이라는 거예요. 검찰청 8조가 장관이 보검장이나 이상원 사장한테 마구 지휘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우리 총리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의 없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애버리고 이제 장관이 보검장한테 직접 지휘하겠다는 거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체제가 뭔가요? 그 체제가 장관이 총장인 체제예요. 네, 장관이 총장인 체제예요. 그거는 실질이 그렇단 말입니다. 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총장은 총장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권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총장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중앙 행정기관을 만들기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누가 이 행정권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느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좀 단답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장관이 총장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럼 우리 장관도 임기를 줘야 되겠구만. 예, 뭐 응답을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 기본이고 전반적인 문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다루기 때문에 의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행사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님과 함께 주최한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시의 다른 행사에 있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제 우리 얘기했는데 뒤쪽에 나온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검찰에 대한 이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경찰은 15만 명이나 되거든요. 15만 명이 구석구석 들어있는데 지금은 수사가 개시되게 되면 검사가 일일이 형사부의 검사가 일일이 수사 기록을 다 가져가버려서 바닥부터 다 본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수사권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경찰에 있는 형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다 일일이 다 올 사람도 아니고 나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방법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통해서 15만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국정원의 정보기능이 들어왔고 국정원의 대공기능이 들어왔고요. 이 경찰이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자치경찰, FBI 때리는 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미 경찰이 이렇게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지역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 선택적 수사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역 유지의 아들이다 이러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알 리가 없거든. 알 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건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바뀌는 경우가 많이 현장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수님께서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지만 효과적인 것이 그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절차에 대한 그 문서문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경찰의 내사 단계부터 내사 착수하면 일단 문서 기록하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중에라도 챙겨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뚝뚝 부다가 치워버리면 정말 인권 침해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혹시나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 경찰이 주장하고 문제점이 주장한 방안 이외의 방안이 있으면 하나씩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공부해 오신 이 교수님이 경찰 통제방을 오랜만에 했으니까 다른 것도 이야기했어요.
알제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하시죠. 책도 소사에 관한 연구는 1200페이지 책을 적었습니다. 2007년도에 적었고요. 2011년도에 적었고 지금 또 이제 3판으로 검사에 지휘하기는 수사 기권을 줬기 때문에 아마 8월을 지금 마무리하면 10월 나오죠. 그때 책에서 제가 몇 개 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책에서는 행정력과 사법제가 분리가 되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정보가 통합돼서 저는 가장 문제가 일단 정보권을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모든 권력의 원천은 정보전 같습니다. 정보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한 이후에 두 번째는 이제 검사의 결국 이 논의가 이제 검사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1차적 수사까지 갔다는 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보시면 소사실시 있고 이 보안수사 요청권이 있고 재수사 요청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면 지금 논의되는 게 뭐냐면 검찰간의 지금 핵심은 겁니다. 그 징계를 요구했을 때 경찰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징계권을 다른 기관, 검사가 문제고 제3의 기관은 경찰이 하지 않도록 하면 보안수사, 재수사지가 실질적 기능하면 큰 문제가 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했거든요. 경찰이 수사하는 건 맞죠. 지금 많은 이 법무부장관 지휘도 논의되는 건 검사가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검사가 경찰되기 때문에 많은 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형사소송학회 포함해서 이런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가 전제된 기소권인데 이게 차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도 충분히 지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수사하면 거기에도 말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안수사는 따르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다른지 말지. 그리고 단지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에 대한 조항도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또 다른 분들 혹시 물어봐야 질문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본인 맡았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이거 일반 기업이 관련과 주식이 관련되는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생각이 있는데 청당 지시권에 관한 문제인데 서울고검장에 대한 서울지검장 이승민 지검장과 그 현재 검찰 행정과의 관계에서 저렇게 지검장이 박박 파악상 대들어도 총장이 저거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게 질서상 그러하고 그 다음에 검사 수사나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뭐 예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저거 자기가 총장 입장에서는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 예약의 그런 것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이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반 검사까지 다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올바른 것인지 모든 것이 그 일반 검사 같은 건 총장이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일반 조직에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한 것인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하나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검찰 수사의 권고안이 지금 뭐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빼고 이게 유일하게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일정인데 이 문제로 권고안에 따르면 완전히 정의혼란이고 정치 예습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위헌성이 없는지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질문까지 먼저 좀 말씀드린데요. 일단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데 주한위원장이 대들 수 있냐? 태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검찰 통일체. 네, 김 교수님께서 검사가 이제 독립관청이냐, 독립관청이라는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검사는 독립관청은 아닙니다. 단독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개개인이가 관청인 것이지. 예를 들면 세무서장이 관청이고 세무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조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서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관 관청인 건데 검찰청은 약간 달라요. 검찰청은 검사가 관청입니다. 검사 개인이. 그래서 한 사람이 관청을 이룬다고 해서 단독관청이라고
하는데 검찰권 행사가 그 사람이 독립관청이라고 해버리면 법원처럼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의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은 독립관청으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신급제를 만들어서 통솔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도 항소심, 상고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해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소하고 상소하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끝날 때까지 팽딩된 상태에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독립기관들이 컨트롤하는 장치고, 검찰은 신급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검사는 기소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일회성 행사예요. 검사가 영장으로 사람을 구속하면 그거를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속했는데 심사해서 다 이러지 않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일회성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통제하려면 이건 지휘관계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결제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사마다 이렇게 등급을 둬가지고 경력이 일천한 검사는 부장 결제받기도 하고, 또 경력이 많은 검사는 뭐 일부는 혼자 하기도 하고, 일부는 차장 검사까지 하고, 중요한 사건은 검사장이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검찰총장이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 지지권이. 그러면 이것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인 경우에 총장하고 중앙지검장 사이에서는 지시관계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장은 총장이 지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면 따라야 되는 게 우리 국가공무원법상의 그 원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하여간 이상한 우리나라에 풍조가 있어요. 최근에는 밑에 사람이 막 대들면 잘하는 것 같아. 네? 밑에 사람이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들면 보면 막 영웅이 되어버려요. 영웅처럼 돼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막 생겨요. 그런 풍조가 막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뭐 검사가 상사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는 것이 뭐 외압에 따라서 뭐 부당한 지시가 아니면 어쩌니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걸 의사조정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 수사심의회도 만들고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장도 되도록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치 상황이 윤 총장은 완전히 이제 끈 떨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센 사람이니까 붙는 거죠. 이게 정부 폴리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내노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노 같은. 그런데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에게 들어보자.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너하고 나 지금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그러면 저분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제3자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끝나줘야 되는데 지금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번거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제3자가 판단해준 거에 대해서 옳으니 많으니 또 받아들이니 많으니 이런 난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거든요. 제도는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냐를 크게 알아야 돼요. 그런 정도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못 주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되는 건 잘못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여쭤보시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검찰총장한테 어떤 권한을 주면 하는 헌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 검찰총장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법률사항이거든요. 검찰청에서 규정할 거니까 검찰총장은 직권 행사하지 말라고 법률을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위헌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검찰권의 검찰권 행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권 행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검찰총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검찰권 행사를 누가 책임지냐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체제예요. 중앙정부 체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 체제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검찰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을 만들면서 중앙행정기관 장인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를 만들면 그거는 그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지휘권 행사하지 않고 고검장이 행사하고 장관이 직접 지시하겠다 그러면 장관이 총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시스템하고 반하는 거여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적절치 않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장관이 정치 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옳은 방향인데 그거는 장관이 소실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검찰의 발전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고 제가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찰을 놔주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가고 진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성적으로 갖는 대륙적 시스템은 이게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지해 오던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서 45년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왔던 이런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체제로 들어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영국이나 미국 시스템처럼 그 나라에 있는 시스템처럼 그 나라의 모델에 따라서 건물이 석가를 가고 이렇게 지붕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그런 설계도도 없어요. 그런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기둥 하나 그냥 뺀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게 경찰국가 예. 경찰국가.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또 지금 이제 좀 길어졌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아까 독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적 2차 대전 이후에 저희 민주적 독재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관들이 어디냐면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이에요.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은 법치주의 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실력기관이지, 권력기관이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관이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이에요.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이 자기 기능을 얼마큼 할 수 있게끔 존중하느냐가 그 나라의 법치주의냐 독재냐를 판단하는 시간설이에요.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이 무너지면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을 붕괴시키면 그건 독재죠. 그건 독재로 가면 지인끼리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면 뭐 좀 할 게 없겠냐. 저는 배신자라고 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신자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료체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검찰처럼 이렇게 관료검사,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던 이 지탱하던 기둥이 다 없어져 버려서 검사들이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됐던 그런 나라거든요. 독립법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 버팀목이 배신자입니다. 국민들이 지켜주는 그건 그렇게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수사심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검찰에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결정권을 주는 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무나 이제 앞으로 생기는 경찰의 권한당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런 기존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혹시 여러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총장의 대립을 이번 주제로 삼았는데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그럼 개인적인 견해는 검찰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진부한 표현. 검찰의 독립성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겁니다.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 참고로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뭐라 하시는지 아시죠? Minister of Justice입니다. Justice는 그야말로 정의를 뜻하기도 하는데 요즘 인터넷에 댓글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Injustice로 Minister of Injustice라고 하니까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약속된 시간 내로 그나마 우리 세미나 한반도 세미나재단이 주최한 세미나를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결론을 미흡하더라도 보완을 하는 또 정책 제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까지는 마치고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는 우리 오늘 주최하신 의원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미리 준비한 거 없고 오랜만에 또 제 전문 분야를 좀 재미있게 듣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 고민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최전방에서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인데요. 지켜보면서 제일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는 건 이 제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 제도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 가장 맞았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강풍이 불고 있고, 그러면 그전 정권에서는 이렇지 않았냐. 약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었고, 그전 정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신을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이제 그 광풍이, 그 바람이 광풍이 되는 시대가 오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그런 잘 들었고, 앞으로 또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호가 어디 세월호처럼 기우통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틀 거리더라도 앞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장시간 불러와서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산재단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